책 표지에 보면 이 라디오가 이 라디오군요. 이 라디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텔레풍켄사에서 독일에서 만든 1954년도에 만든 라디오죠. 이 라디오가. 근데 이제 이 라디오를 전반부에 배치한 이유는 이게 FM 라디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FM 라디오. 오늘날 우리가 라디오를 FM 라디오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FM 라디오가 지방 분권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고 독일이 재건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주축을 담당하게 만든 게 FM 라디오고, 그리고 이 독일의 이 FM 라디오가 독일에서 쓰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FM 라디오가 붐을 일으키면서 오늘날 정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FM 라디오의 역사를 보면 이제 1930년대에 맨 처음 기술이 발명이 됐지만 이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기반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반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반이 없어져야 되는데 독일이 전쟁을 통해서 다 없어진 거예요. 방송의 기반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AM 라디오, 그러니까 그 중파 라디오나 단파 라디오의 그거였는데 전쟁으로 독일이 다 없어지니까 새로 방송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FM 라디오를 작은 권역으로 만드는 게 돈이 덜 들고 방송의 어떤 뭐 이렇게 방송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미 군정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아시겠지만 세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군과 이제 연합군들이 독일을 이제 분할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군이 주축이 돼서 독일을 이제 통치하면서 FM 라디오의 특징이 뭐냐면 방송 권역이 한 5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그러면서 그 지역의 방송을 만들기 좋고 빨리 만들고 그다음에 돈이 적게 듭니다. AM보다는. AM 라디오는 방송을 강하게 쌓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AM 라디오는 방송 권역이 넓기 때문에 히틀러 같은 놈이 나타나서 또 하나의 자기네들을 묶어버리면 독일이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FM 방송으로 통해서 지역 분권을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힘을 빼려고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라디오를 이제 그 전반에 넣게 됐고, 그리고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겁니다. 자, 이 라디오를 통해서 지방 분권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지방 분권은 어떠냐? 방송이 중앙 집권화되어 있어요. 근데 시스템은 지방 분권화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도 지역의 방송이 서울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릴레이가 되고 있고, 지역의 방송은 돈이 없다 보니까 컨텐츠가 예속이 되고, 그러면서도 라디오 방송을 갖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이 이때 당시 어떤 지방 분권의 그런 적인에 충실하냐, 이런 문제에 대한 무거운 얘기인 거죠, 결국은. 그런 무거운 얘기를 하는 이 책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재미도 없고 어려울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초반부에 보면 스킬 같은 얘기고 에세이 같은 얘기지만 원래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라디오는 뭐냐면 이제 이것도 딱 독일 라디오입니다. 여기 있는 라디오들이. 이 라디오는 이제 독일에서 만든 이제 1960년대쯤에 만든 라디오고, 이거는 50년 만에 다시 만든 라디오예요. 이걸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요즘 이제 레트로라든가 이제 복고풍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은 그때 당시에 만든 디자인이나 물건이 오늘날에도 비춰지지도 않고, 뭐 약간 이런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디자인의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 디자인으로 뭔가를 만들어 봤지만, 결국은 옛날 디자인을 다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에 딱 보면 그냥 느낌이 딱 오잖아요. 얘가 뭔가 더 기품이 있고 단단해 보이고 그 저력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레트로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레트로가 본질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정체를 얼마나 우리가 그대로 베끼긴 하겠지만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이런 물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이 이제 보면 이제 인류 최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죠. 1954년도에 만든 책에 다 나옵니다. 책에 나오고. 근데 이제 이 라디오가 인류의 문명을 바꾼 중요한 물건에 들어가요. 이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러니까 뭐 뉴욕 타임즈나 이런 쪽에서
인류 근현대사의 100대 발명품 중에 이게 들어갑니다. 이 물건. 그러니까 이 물건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라디오가 진공관이 주요 부품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걸 집혀넣는데, 이 트랜지스터, 이걸 만든 동기가 있어요. 라디오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트랜지스터를 상용화 해보려고 실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든 회사는 망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트랜지스터가 효과적이네. 그때 당시에 이걸 만드는 비용이 진공관 라디오보다 훨씬 비쌌거든요. 아시겠지만 처음 물건을 만들게 되면 부품의 단가도 비싸고 그런데 이걸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만들면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 군사나 이런 쪽에 트랜지스터가 급격하게 쓰이게 됩니다. 트랜지스터가 이제 연산을 이제 여러 번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라는 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물건을 만들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뭐 기술적으로 인류 물건을 바꿔내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왜 인류 최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포켓용으로 작게 만들었냐 얘기입니다. 왜? 이게 왜 그러냐면, 1954년도는 아직도 핵전쟁의 공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공호에 들어가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거 그냥 그때 만들었지? 이건 핵전쟁의 공포가 있는 상태에서 포켓 라디오를 들고 가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포감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리고 이 물건 디자인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60년 전에 만든 물건이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6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근데 6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인류가 만들 수 있었냐는 거예요. 비용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이제 시제품 차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걸 만들고, 이게 기존의 라디오보다도 효율적이네. 그러니까 비용은 더 많이 들었죠. 부품 때문에. 그런데 이게 효율적이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이런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게 되고, 인류가 오늘날 반도체 시대로 넘어오게 된 출발점이 이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혁신이죠, 혁신. 그러니까 1954년도에 이 라디오가 50만원짜리였어요. 50만원짜리를 만드는 CEO가 있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 라디오 50만원짜리 이걸 만들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 50만원이면 이 정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CEO가, 이걸 계속 만들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만들겠습니까? 이걸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이걸 만든 회사가 뭐냐면 라디오 회사가 아니고 반도체 회사가 만들었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같은 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의 회장은 이걸 만들게 하면서 뭐냐면, 이걸 통해서 트랜지스터를 많이 팔려고, 그러면서 이 라디오는 망했지만 이걸 만들고 나서 그 회사는 트랜지스터 부품을 엄청 많이 팔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IBM사가 그동안에는 컴퓨터를 만들 때 진공관을 부품을 쓰다가 이제 이걸로 바꾸게 되죠. 결국은 다른 목적을 보고 어떤 CEO나 리더들이 혁신을 보고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반도체 회사의 초반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런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 라디오라고 해서, 기존의 이 라디오는 그냥 이제 여러 부품들을 이런 판에 이렇게 찍어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만들어요. 이거는 소니사에서 만드는, 이게 인류 최초의 IC 라디오입니다. IC가 뭐냐면 직접 회로판에 이 회로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작아져서 스마트폰에 작게 회로를 집어넣어서 결국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물건도 보면 상당히 재질이 좋고 아주 잘 만들었다. 지금도 보면 이게 그냥 거의 약간 귀금속 같은 느낌이 들 정도. 여기 있는 물건 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일 오래된 물건이 뭐냐, 제일 비싼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오래된 물건은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
1936년에 만든. 그 제가 이제 여기에 어떤 학생들이 오면 꼭 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 방송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라디오가 나치가 집권을 하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선동정치하기 위해서 만든 라디오예요. 이게 이제 국민 라디오라고, V301이라는 라디오죠. VE가 이제 국민 라디오의 약자입니다. 독일어예요. 근데 이게 1936년도에 이 라디오를 독일이 만드는데, 독일 나치가 1933년도에 집권을 하면서 국민들을 어떻게 이제 사상적으로 통일하고 선동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이제 괴벨스가 저 라디오를 만들기 시켜요. 근데 이 라디오가 그때 당시에 라디오 가격이 한 3개월치 월급을 모아야 살 수 있는 물건인데, 그러면 국민들이 보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주 정도의 월급을 모아서 살 수 있게 저렴하게 만듭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저렴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능이 좋진 않아요. 멀리 안 가요. 이게 멀리 가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의 방송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방송을 수시 못하게 해서 좁게 저걸 만드는데, 근데 이 라디오가 이제 그때 당시에 결국은 70% 정도의 독일의 국가에 보급이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1939년도에 독일이 이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온 독일 국민들이 통합이 돼서 이제 막 전쟁에 골몰하고 뭐 이렇게 선동이 돼서 움직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저는, 저 라디오 하나가 정말 사람들을 뭐 이렇게 세뇌시킬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책을 보니까 뭐냐면, 자, 국민 라디오라는 거는 뭐 그때 당시에 라디오는 다 중앙 집권적인 부분에서 라디오를 했을 텐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에서 얘기하는, 아니면 나치 당에서 얘기하는 거에 다 세뇌됐을까? 이건 좀 이제 역사책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독일이 역사적으로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 시민의식이 발달되는 과정을 거쳤대요. 근데 독일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를 확 집어버리면 사람들이 순종하는 그 역사적인 그 흐름을 갖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영국이나 독일은 시민혁명, 뭐 이런 혁명을 거치면서 국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생각이 있는데, 독일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작은 장치 하나가 뭔가 사람들을 몰았을 때 쉽게 사람들이 선동이 돼서 이렇게 됐었다라는 거를 최근에 제가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좀 덧붙이게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이 라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라디오도 되게 세련돼 보이고, 이 라디오는 몇 년 됐을까 궁금하고, 이 라디오도 50년 됐죠. 근데 50년 됐는데 이 라디오를 자세히 보면, 제가 좀 이 라디오 되게 좋아하는 라디오인데, 우선 이 브랜드가 사바라는 브랜드예요. 사바라는 브랜드 책에도 나오는데, 이 사바라는 라디오 회사가 독일에서 한 100년 정도 됐던 라디오 회사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뻐꾸기 시계를 만들다가 결국은 라디오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든 라디오 제품의 브랜드 이름이 특이해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기 있는 진공관 라디오 이름에다가 그 지역의 도시 이름을 붙였어요. 이 회사가. 예를 들어 이 회사가 강릉에 있었으면 여기가 이제 구정면이에요. 그러면 자, 사바 구정, 사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우선은 저는 이제 맨 처음 제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그 회사가 뭔가 지역 사람들과 유대감이 좋고 지역 사람들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을 붙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책을 쓰면서 뒤에 출판사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저보고 이 독일 회사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출판사가.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어디가 있냐, 이 회사가 망해가지고 프랑스 톰슨전자에 인수가 됐어요. 톰슨전자에서 제가 메일을 보냅니다. 이 회사인데 제가 이 라디오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 이 라디오 이름에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이 가 있더라. 내가 느끼기에는 그때 당시에 어떤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라고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독일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진보적인 색깔이 좀 많은 독일의 남서부 쪽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지역이 독일에서 보면 소득이 되게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책에도 그런 말씀 드리는데 향토 기업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멘트 회사 연관식 지어서. 자, 그 향토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동네 지역 주민들이 다니는데 과연 우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향토 기업이 그 지역을 다니는 사람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이 활동하고 있냐? 그리고 정말 자부심이 있으면 제품에다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일 만큼 너네가 자신 있게 예를 들어 브랜드 이름을 뭘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품만 좋으면 되지. 근데 거기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그 노동자들의 그런 것까지 다 정서적인 것까지 다 아우러서 제품 이름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라디오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향토 기업이나 우리가 오늘날 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좀 그런 고민을 해보자 라는 거를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얘기했던 거고요. 이 사바 라디오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 라디오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라디오를 자세히 보시면 자동차 대시보드에 있는 라디오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라디오가 워낙 비싸니까 이거를 자동차에 연결했다가 집에 갈 때는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도 라디오를 들으면 이렇게 주파수를 저장해서 이렇게 딱 누르면 주파수가 바뀌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 주파수를 바뀌는 이 기술을 인류 최초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좋아해요, 이 회사. 근데 이 회사가 지금은 이게 약간 디지털 느낌이잖아요. 근데 결국 아날로그인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디지털 숫자로 이렇게 입력하는 거하고 바뀌었죠. 그러면 이 회사는 맨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날로그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날로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반응이 돌아가게 아날로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센서가 작동해서 딱 누르면 얘가 가다가 주파수가 잡히면 이게 멈춰요.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다가 그걸 전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근데 그게 1960년도에 50년 전에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기술하면 독일을 따라갈 수 없는 게 이런 기술들을 벌써 다 만들었던 회사니까요. 근데 그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기술을 앞서갔던 역사를 이런 물건을 통해서 저는 좀 한번 실증적으로 보고 싶었던 거죠. 독일하면 왜 기술이 앞서가지? 인류 최초로 쓰는 이 라디오에 지금도 우리가 라디오에서 가장 쓰는 게 주파수 저장해서 2, 3, 4 누르는 거잖아요. 이걸 50년 전에 만든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근데 그 회사의 물건을 보면서 저는 약간 그거 집에 있거든요. 제 집에 있는데 비쌌습니다. 그 독일은 집 수입으로 해서 생일 선물로 집 와이프가 사줬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뭐 그런 거죠. 수집가 입장이나 연구가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영감을 얻는 것도 좀 있고 그걸 통해서 제가 남들랑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이 물건을 그냥 보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와서 설명을 들으면서 작동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왜 허접한 물건을 앞에다 다 쌓아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물건이 이제 붐박스라는 물건입니다. 이제 저희가 80년대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카세트 틀어놓고 춤추고 놀던 물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물건에서 젊은 에너지를 느껴요. 그리고 이 젊은 에너지가 오늘날에도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일 좀 뭔가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싶은 물건입니다. 나머지들은 향수의 물건인데 이 물건들은 지금도 젊은 애들이 이 앞에서 뭔가 힙하게 사진 찍으면 좋아하는 물건이고 뭐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물건들도 보면 허세를 부린 물건도 있고 소리에 충실했던 물건도 있고 뭐 여러 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벽면은 이제 예술작품이에요. 솔직히 이 작품이 예술작품입니다. 붐박스 아트월이라고 일종의 설치 예술이에요, 이게. 그리고 영국 소더비에서 경매로 요 정도의 물건이 1, 2억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이 벽면이 그냥 1, 2억에 그냥 거래가 돼서 누가 사갑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술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설명을 들어야 이해하시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자면 여기 있는 구성품이 뭐에 따라서 또 그게 또 다르죠. 근데 그건 이제 마니아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저기에 저런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네 그러면 또 어떤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쪽 라인에 있는 물건들, 이쪽의 라인에 있는 물건들은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에. 수집가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렵게 살려면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물건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왜 살까요? 이게? 그게 좀 신기한 거예요. 지금도 이거는 외국인들은 이게 좋아하고 이렇게 쌓아놓고 뭔가 예술품을 집에 전시하듯이 되게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술적인 영역들이 우리가 아직 개척하진 않았지만 이런 물건, 이런 세계들이 좀 더 앞으로 퍼져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몇 년 전부터 혼자 그냥 모으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좀 뭔가 대중문화로까지 가고 어떤 설치 예술의 영역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실 게 있으시면. 네. 다음 책 제목은 뭡니까? 다음 책은 제가 붐박스와 관련된 어떤 책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붐박스에 대해서 막 연구도 하고 있고요. 이게 제 책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붐박스가 일종의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이 저항과 한 어떤 기성세대에게 반항하는 물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길거리 문화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어떤 끼리 문화를 만들면서 예술이나 이런 걸 발전시켰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동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동력이 눈에 보이는 동력이 아니라서 이런 물건을 통해서 동기화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에너지들을 모을 수 있는 동력의 소품으로 좀 썼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